자, 오늘도 절세 블로거 미네르바 올빼님과 함께 이 고액 현금 거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뭐 지인분 전화를 받으셨다고요? 네. 그 지인분께서 이제 한국 이제 부동산원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네. 이제 그 수상한 작은 거래가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소명하라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받는 전화가 아니잖아요. 네. 너무 놀라고 겁이 나서 네.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이제 이렇게 문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무슨 일을 했는데요? 이제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네. 사실은 약간 이제 부동산 명의 신탁이었죠 그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가져오고 싶은데 그냥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내 계좌로 그냥 가져오면은 걸릴 수 있으니까. 네. 나름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인출을 하는데 인출을 쪼개서 인출한 겁니다. 현금으로 인출을 한 현금으로 거죠. 이제 한 1,000만 원씩 나눠서 수십 번에 걸쳐서.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연락이 온 거죠. 아, 그렇구나. 한국 부동산원이라는 게 어떤 기구예요? 한국 부동산원이 이제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네.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이상한 거래 네. 또는 뭐 탈세와 또는 불법 거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상설 기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구나. 지금 부동산 대책이 워낙 정부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기구에 힘도 실리고 또 이렇게 불법적인 거래 또는 이렇게 이상한 거래에 대해서 좀 아주 꼼꼼하게 감시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액 현금 거래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저희 채널에도 저런 문의 가끔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거 보면 아들이 은행 대출을 이제 4억이나 줬는데 내가 좀 갚아주고 싶은데 계좌 이체는 못 하겠고 그래서 좀 찔끔찔끔 현금으로 좀 줄면 이걸 누가 알겠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주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저런 질문 저한테도 정말 많이 합니다. 네. 이제 모든 사람들 심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줘 버리면은 과세 당국에 포착이 되니까 현금을 인출해서 조금씩 주면은 모르지 않을까. 근데 저 현금을 가지고 자녀가 그대로 현금을 들고 있으면 국세청이 크게 뭐 신경을 안 쓰겠죠. 모르죠, 그건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저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지금 준 거잖아요. 부동산을 샀다. 그럼 이제 그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려고 하겠죠, 국세청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출처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되면은 이제 조사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게 자금 출처 조사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제 증여해준 게 적발되면은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부모의 사업자금 탈루 금액이 유입된 걸로 확인되면은 부모의 이제 사업 소득에 대한 통합 조사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섭죠. 심각하죠. 예. 네. 근데 저렇게 이제 저런 거래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FIU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예전에는 금융결제분석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이상한 이 돈 거래나 흐름이 있죠. 이런 것을 이제 보고를 받아가지고 분석해서 이게 탈세나 탈세와 관련이 있으면은 국세청으로 보내고요. 네. 그다음에 주가 조작과 관련이 있으면은 금감원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상법상 횡령 배임이 있죠. 그런 거와 관련이 있으면 검찰로 보내고 네. 관세 포탈과 관련이 있으면 관세청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관계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하는 거 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네. 여기 이제 FIU에서 주로 어떤 거래를 그러면은 문제를 삼느냐 CTR 거래하고 STR 거래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두 가지 거래를 가장 이상하게 이제 보고 이제 관계 기관에 통보합니다. CTR 거래가 뭐냐? CTR 거래가 이제 영어로 고액 우리말로 이제 고액 현금 거래라는 건데요. 이제 일 거래일 동안 하루 동안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은 이 모든 거래가 이제 다 FIU로 보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만 원이네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1,000만 원까지 쪼개서 해도 안 되고요. 누계액으로 1,000만 원입니다. 하루 동안 누계액 1,000만 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1,000만 원 이상을 이제 입출금했다고 해서 보고가 됐다고 해서 바로 조사를 받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 하다 보면 1,000만 원 현금 뭐 매도인이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1,000만 원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다 조사를 하진 않고요. 그렇죠. 뭐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저 건수가 1년에 뭐 수십만 건이니까 네. 그중에 다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런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분들은 이제 이상한 요주의 거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꼭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STR 이제 거래라고 그러는데 의심스러운 거래의 대표적인 건이 뭐냐? 저 CTR 거래를 피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이제 입출금하는 거예요. 나름 본인이 머리 쓴 거죠. 그러면 오히려 FIU에서는 더 이상하게 봅니다. 저런 경우가. 매일 990만 원씩 이제 하는 그런 경우네요. 좀 간이
약간 튀어나온 분들 990씩 하는 거고요. 간이 약한 분들 이제 한 5, 600씩. 5, 600씩. 네.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할 때 저 CTR 거래와 STR 거래가 많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이제 우선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1,000만 원이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1,000만 원부터 낮은 금액을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또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꼼꼼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네. 좀 사례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지금 A 씨가 1,000만 원 이하의 거래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분할해서 이제 입출금을 하는 겁니다. 하는 게 은행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이제 분할해서 입출금했는데 하루 동안에 총 100만 원을 10번 출금했다. 그럼 1거래일 기준으로 1,000만 원을 따지니까 1거래일 기준으로 저분은 이제 1,000만 원을 딱 채워버렸잖아요. 저런 경우에 FIU 보고가 됩니다. CTR 거래도. 네. 예. 그다음 이제 B 씨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사례 B 씨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이제 현금을 입출금해야 CTR 거래를 보고가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매일 900만 원씩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900만 원씩 출금을 한 거죠. 초우 괜찮겠네요. 그렇죠. 저건 CTR 거래로는 보고가 안 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상한 거래죠.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이제 본점에서 또는 지점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상한 거래라고 해서 STR 거래를 보고를 합니다. 오히려 저 2번 사례가 더 이상한 거죠. 과세당국이 보기에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두 개의 금융기관에 이제 분할 거래에서 1,000만 원 이상을 이제 거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융회사 달리해가지고 거래하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A은행에서 뭐 700을 뽑고 B은행에서 500을 뽑았다. 그럼 한 하루에 합계 금액으로 1,200이잖아요. 네. 현금으로는. 근데 은행이 다르죠. 근데 이 CTR 거래는 보고 주체가 각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각 은행에서 보면은 상대 은행에서 얼마 뽑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합산은 못 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걸 합산하려면은 다른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까지 다 통합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현재는 각각 개별 금융기관의 그 하루의 인출 금액 또는 입금액이 1,000만 원이 넘었을 때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금융회사별로 합산은 되지 않지만 절대로 금융회사를 나눠서 뭐 편법적인 거래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럴 경우에 결국 나중에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제도가 그렇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고액 현금 거래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편법적인 증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부동산 명의 신탁인 경우가 꽤 많다 그럽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이 어떤 건가요? 이제 부동산 명의 신탁은 말 그대로 내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고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뭐 세금 문제나 다른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를 못하고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명의 신탁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명의 신탁의 이제 세무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크죠. 우선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명의 신탁은 크게 이제 부동산 명의 신탁이 있고 주식 명의 신탁이 있는데요. 네. 이제 주식 명의 신탁은 증여 의제 규정이 있어가지고 증여세를 과세해 버립니다. 준 걸로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안 줬어도 나중에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냥 준 걸로 봐버립니다. 단 조세회피의 혐의가 있을 때 얘기고 예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금은 이제 명의 신탁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남의 통장 빌려가지고도 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경우에. 이제 근데 주식 그 예금을 타인 명의로 해서 이제 주식을 사면은 그게 명의 신탁이 되는 거고요. 이제 명의 신탁이라는 것은 명의 개설이나 등기를 요하는 자산이 있죠. 대표 이제 주식과 부동산이거든요. 네네. 그걸 타인 명의로 이제 명의 개설하거나 등기했을 때 명의 신탁으로 보는 거고 현금은 이제 등기나 명의 개설을 요하지 않잖아요. 그 현금을 이제 타인 명의로 주는 거는 명의 신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만약에 이제 부동산 명의 신탁을 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당연히 이제 불이익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아까는 제가 주식 명의 신탁은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부동산 명의 신탁은 증여세 과세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과징금이 너무 세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네. 과징금이 주식 명의 신탁, 아니, 부동산 명의 신탁은 최대 30%거든요. 이게 차익의 30%가 아니고요. 공시 가격의 30%입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뭐 아파트 명의신탁 때 걸리면 3억의 과징금이 붙는 거네요. 그건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제 네. 공시가액의 30%니까. 공시가격. 네. 예. 그러니까 공시가 10억이라고 하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무조건 30%는 아니고 네. 이제 최대 맥시멈 최대, 30%고 이제 부동산 평가액에 따라서 5에서 15%. 그다음에 의무 위반 경과 기간에 따라서 5에서 15% 이렇게 이제 부과를 하거든요. 평가액 같은 경우에는 5억 이하면은 과징금이 5%입니다. 그리고 이제 5억에서 30억까지는 10%, 30억 초과면은 15%. 그리고 이제 의무 위반 경과 기간. 요게 이제 빨리 적발됐느냐, 늦게 적발됐느냐, 또는 빨리 자진 신고했느냐, 늦게 자진 신고했느냐에 따라서
1년 이내에 이제 적발됐다 그러면 5%. 그다음에 2년 이내 적발되면 10%. 네. 2년 초과해서 적발됐으면 15%. 그러니까 맥시멈이 30%라는 얘기고 예. 저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과징금 부과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부동산 명의 신탁을 했다가 걸릴 경우에 그 명의 신탁 약정 자체도 무효가 되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엄청난 과징금까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명의 신탁이라는 게 결국 이제 진짜 실제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고액 현금 거래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포착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여기서 네. 문제가 되는 사례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하는 이유가 주로 이제 세금 문제. 세금 다주택자 규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과세당국에 적발되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실제 제가 사례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납세자가 이제 양도 차익이 10억인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본인 이름으로 추가적으로 더 투자를 하고 싶어요, 집을. 근데 자기 명의로 투자를 해버리면은 지금 비과세 받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 이름으로 별도 세대에 있는 어머니가 무주택이거든요. 어머니 이름으로 이제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하나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나는 계속 1주택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주택을 팔고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 주택을 팔았어요. 거기서 차익이 좀 났어요. 그걸 가져오고 싶잖아요. 가져오려다 보니까 그냥 가져오면 걸릴 것 같으니까 아까처럼 현금으로 뺀 겁니다. 그 CTR 거래가 이제 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세청으로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확인해 보다가 이 부동산 그 어머니 명의의 그 빌라 있죠. 그 빌라를 산 자금을 누가 댔느냐 봤더니 자녀가 된 거예요. 1주택자인 자녀가. 그게 적발돼 가지고 명의신탁이 확인돼 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자녀가 그 사이에 비과세를 받았잖아요. 자기 주택 처분하고 차익 10억짜리. 요게 이제 비과세가 취소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2주택으로 심지어 봐버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과가 돼 버리죠. 그래서 뭐 세금 한 몇 천만 원 내고 끝날 거를 거의 2주택 중과면 세금이 지금 20% 추가가세기 때문에 거의 5억 6억. 아이고. 거기에 이제 가산세가 부당과소 가산세가 부과가 돼요. 그 가산세가 40%가 다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7, 8억 이상의 세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번 돈 이상의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린 내용은요, 한마디로 이 정직만이 최선의 방책이다. 한마디로 투명하게 거래하고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고액 현금과 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